그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침묵 앞에서 제 전략 인생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파괴로 평화를 말하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무기의 부재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핵을 갖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들 전략을 설계해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콜린 맥킨리입니다. 영국 해군 전략국에서 20년을 보냈고 위형 핵전략 협의에도 수차례 참여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뤄온 전략의 세계는 언제나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억제는 숫자였고 평화는 무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의 SLBM 전략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의문이었습니다. 비핵국이 과연 억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2024년 저는 런던에서 SLBM 억제 비교 보고서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이 심상치 않았고 미국은 동북아 전력 재배치에 분주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짧게 남겼습니다. 기술적 진보는 있으나 전략적 영향력은 제한적.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단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전략기획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배치2 실증 참관 초청.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비핵국이 SLBM 실증을 보여준다니 웃어넘길 뻔했지만 며칠 뒤 브뤼셀 나토 전략회의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장 단상의 선한국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배치2는 SLBM 10기 탑재, 세계 두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운용, 국산 통제체계 구축 완료, 전술 은밀성과 생존성 면에서 핵잠수함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정적이었고 미국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회의장을 나와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면 제 전략 철학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는 대한민국 부산 앞바다에서 제 생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충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한 날은 잿빛 안개가 바다를 감싸던 아침이었습니다. 부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 순간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짙은 회색 철갑이 파도 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과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드러나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위압감은 분명했습니다. 저게 도산 안창호 배치2입니까? 제 물음에 해군 장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수량 3,600톤, 길이 89.4m. 저는 평생 수많은 잠수함을 봐왔지만 이 잠수함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구조물 같았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막기 위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일본 방위참모본부 소속의 기술 장교와 함께 견학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무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엔 견제와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런 태도는 저조차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 역시 비슷했으니까요. 우리는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통제 패널은 모두 한글로 구성돼 있었고 무기 시스템은 독자 소프트웨어 기반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통제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입니까? 제가 묻자 해군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투체계는 ADD와 민간 방산업체가 함께 만든 시스템입니다. 외부 코드 도입 없이 완전 국산화되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설계 기반, 제어 알고리즘, 센서 통합 방식까지. 이건 영국에서조차 아직 시도하지 못한 조합이었습니다. SLBM은 총 10기, 사거리 최대 800km, 수직 발사관 10기가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수면 아래에선 이미 발사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통제실 한쪽에서는 말구평 소나 700채널이 바다를 스캔하고 있었고 예인 소나 TB-70K가 먼 해역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제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바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물결 위로 조용히 잠긴 그 실루엣은 마치 지금 제 자존심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저들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룬 겁니까? 도산 안창호급 배치2 내부를 둘러본 뒤 제 머릿속엔 오직 그 질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통제 시스템, 센서 체계, 발사 플랫폼까지 전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해군 중령은 말했습니다. 2004년 장보고 사업 시작 이후 핵심 단계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SLBM 플랫폼 자체도 대외비로 개발됐고
실전 배치는 2023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단 한 번의 과시도 없이 준비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영국은 전략을 보여줌으로 억제하고 과시를 통해 신뢰를 얻습니다. 트라이던트 SLBM의 시험 발사는 국제 언론을 초청해 생중계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핵잠수함의 전략 위치조차 가끔은 일부러 노출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억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억제, 드러나지 않는 전략. 그 침묵의 무게가 점점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기술 브리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SLBM 10기 탑재, 차거리 약 800km, 수직 발사관 통합형 플랫폼, 세계 두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적용, 일본 소류급에 이어 장기 자망 작전과 은밀성 강화, 전투 지속력 대폭 상승, 국산 전투 체계와 전술 제어 알고리즘까지 모두 자체 개발, 국산화율 80% 이상. 한국 방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조용히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 중국이 태안 앞바다에 정보함을 띄웠다는 보도. 당시엔 단순한 감시 활동이라 여겼지만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이 배취투의 움직임을 추적하려 했던 겁니다. 한국이 만든 이 침묵의 함정은 이미 그들에게도 위협이었고 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돌아서는 중령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쩐지 주머니 속 손에 땀이 고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략이 흔들리는 소리가 제 안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기서부터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도산 안창호함 내부를 둘러본 후 우리는 장교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찻잔 사이로 비릿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고 그곳엔 기술보다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던 중 한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콜린 고문께선 SBM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 질문은 제 오랜 습관을 깨우듯 자동으로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억제 수단이죠. 적에게 2차 타격의 공포를 각인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공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안개 속에서 막루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구조물. 그 단어가 이토록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린 북극성과 진급을 보고 대응을 준비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한 억제 장치를 만든 겁니다. 천재가 아니라 응징, 전쟁 억제가 핵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젊은 장교가 말을 보탰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잃지 않기 위해 만든 겁니다. 탄두보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억제를 기술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기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고 그들은 의지를 통해 침묵 속 질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집단적 각오로 이루어진 철학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 차 한 잔의 온기마저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 그 철학이야말로 이 SEM을 무기에서 구조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건 비 내리던 늦가을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보고도 즉시 쓰지 않았습니다. SLBM 운용 보고서 마감 기한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에 손만 올려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장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고 싶은 말을 모르겠다는 게 맞겠지요. 보고서 서두에는 늘 그렇듯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억제란 잠재적 파괴력을 통한 평화의 유지 장치다.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엔 그 문장이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억제란 무엇인가? 그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공격이 아니라 구조물로 봅니다. 탄두보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들이 처음엔 철학적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전략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철학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면 그건 이미 단순한 기술 우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영국 해군 전략 교본을 펴보았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제가 지필에 참여했던 문서들. 거기엔 위협, 타격, 지휘체계 마비 같은 단어들이 빽빽했습니다. 반면 한국 해군 장교의 말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균형, 억제선,
응징의 최소화 같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건 무기가 아니라 침묵의 경고였다는 거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핵보다 더 무서운 억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보고서 첫 문장을 고쳐 쓰게 되었습니다. 억제란 파괴의 가능성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겠다는 집단적 선택의 표현이다. 12월 초 브뤼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회의. 그 자리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호주 등 태평양 주변 해군 전략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는 여느 때처럼 중국의 진급급 전략 잠수함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간의 핵균형 조절 이슈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름이 등장한 순간 회의장의 온도는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산 안창호급 배치 투, SLBM 실전 배치 확인, 인도 해군 프로젝트 수주 경쟁 참여 중. 이 한 줄이 발표 스크린에 뜨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인도 대표단이 고개를 돌렸고 미국 대표는 팔짱을 푼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는 노트에 뭔가를 조용히 적고 있었고 저는 시트를 다시 펴 읽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존재는 회의의 뒷부분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방산협력 세션에선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하나오션, 도산 안창호급 플랫폼 기반 수출 전환 추진 중. 호주, 인도, 노르웨이 대상 기술 수출 협력 타진 중. 그 발표가 끝나자 좌중은 말없이 발표자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독일 전략연구소 수석 고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동맹국이 아닙니다. 전략 설계에 있어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모르게 저 역시 그 흐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얻어쓰는 기술이라 단정했던 한국의 전력이 이제는 전략 동맹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시도 성명도 없었지만 그 존재는 이미 해양 전략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가장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회의장을 나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도산 안창호함의 그림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물결 위로 조용히 떠오르던 그 모습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의 신호로 보였습니다.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게 되는 조용한 경고. 생각해보면 한국은 단 한 번도 SLBM 운용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북극성 같은 이름도 시험 발사 영상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선택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단 한 발의 발사 없이도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억제랑 공포의 계산이라 배워왔습니다.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사거리와 다탄두 분리 가능성, 적국의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확도, 그 모든 숫자들이 억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지로 전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을 막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해군 장교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준비하면서도 그것을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탄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탄두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나라. 그 절제가 더 강하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메모장을 열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SL 억제의 최종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윤리적 선언이며 전략적 균형의 설계도다. 처음으로 저는 분석이 아닌 존경의 감정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술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들보다 더 깊이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제 안에 오래된 정의를 조용히 부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스톡홀름에서 열린 해양안보 다자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의제는 남중국해와 동북아의 전략 안정성이었고 그 가운데 한국은 단 한 줄의 발표만으로 모든 주제의 핵심에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SLBM 운용 잠수함 보유, 비핵국 최초로 독자적 수중 억제 플랫폼 확보, 핵무기 없이 핵보유국 수준의 전술 억제력.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넘어서 전략 자체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요. 회의장에선 다양한 평가가 오갔습니다. 중국의 해상 전략에 균열이 생겼다. 북한의 북극성 시리즈를 실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다. 일본은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가장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유럽 전략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핵국의 전략 설계자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 전략 설계자. 그것은 단순히 전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균형을 만드는 자에게만 붙을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제시했고 선택을 보였으며 전력을 통해 힘이 아닌 평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건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하지 않음이라는 의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와 호텔 로비에 앉아있던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보고서의 서론을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기술 수출국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질서를 설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내심 그것을 부럽다고 느꼈습니다. 수백 발의 탄두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한 발을 만들고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절제라는 사실을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녔고 그 나라들의 전력을 분석하고 전략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묘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고 우리는 가르치는 쪽이라는 자의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선 그 감정이 이상할 만큼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점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자신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보다 그게 왜 필요한지를 조용히 들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존중이라는 감정이 우위에서의 수용이 아니라 배움 앞에 겸손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 해군 전략기획단 사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 젊은 해군 소령이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전략이라는 게 꼭 무기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표도 수치도 없이 그는 이 무기의 존재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내가 보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전략 설계자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산을 떠나는 날 기지 안쪽에서 저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하던 장교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자부심이 있었고 그 자부심은 목소리가 아니라 수면 아래 잠긴 잠수함처럼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 여정의 가장 큰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조용히 숙소 책상에 앉아 그동안 써내려온 전략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핵을 중심으로 평화를 설계해왔고 그 평화는 언제나 위협의 계산 위에 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본 건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재 자체로 위협이 되는 어떤 무언가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은 가능성과 절제, 역사와 선택의 무게로 질서를 조용히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군기지 안쪽 선착장에 들렀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도산 안창호함이 검은 물결 위로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긴장감은 없었고 어디에도 무력의 과시는 없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함정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가 핵보다 더 강한 전략을 가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 사실을 인정한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정답이라 믿어온 전략 공식이 부서졌지만 그 대신 저는 설계된 균형이라는 새로운 답을 얻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세계의 질서를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남긴 채 저는 조용히 창밖의 흐릿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다 아래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균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전략은 말보다 강했고 그 침묵은 전쟁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드러난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힘이었습니다. 핵을 가지는 것보다 가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진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세계의 균형을 설계하고 있는 그 나라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